달 장막 계획은 거의 완성되기 직전이었어. 지금 우기엔 권역을 외부에서 보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분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근처로 가서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이렇게 장막이 걷어지면서 완벽하게 다른 지형이 보이잖아? 이게 루살림에 완성된 달 장막 계획의 일부였어. 우기엔 권역을 달 장막으로 덮는 데는 성공했으니까 이제 달 전체를 숨기기만 하면 이 계획이 완성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최종 단계를 위해 거대한 달 장막 생성기를 현재 달 바다가 있는 위치에 세웠어. 이제 이 장치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서리달을 깊은 별바다의 위협으로부터 숨길 수 있을지도 몰랐어. 하지만 장막이 완성되기 직전 무언가가 하늘을 뚫고 장치를 향해 날아왔어. 그건 달 장막 생성기를 그대로 관통했고 장치는 폭주하기 시작했어. 곧 연구소 전체가 거대한 폭발에 휩싸였고 루살림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달 장막 계획은 완성 직전에 무너져 버렸어. 이 폭발로 수많은 장치와 연구 시설들이 파괴되었고 간신히 휘말리지 않은 일부 지하 시설만이 살아남았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기록들을 볼 수 있는 이 암흑체 장막 실험실도 이때 폭발에 휘말리지 않은 시설들의 일부야. 이 달 장막 생성기를 향해 알 수 없는 공격을 가한 존재는 아마도 현 티바트의 지배자인 천리였을 거야. 루살림은 훗날 자신의 기록에서 자신이 이 세계의 존재가 아닌 무서운 지배자에게 굴복했고 고대 용들이 남긴 귀중한 연구 성과를 넘겨주었다고 고백했어. 아마 루살림이 걱정했던 건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달바라기 계획 자체였던 것 같아. 루살림이 끝까지 저항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달바라기 계획에 관여된 연구자들 그리고 달바라기 계획 전체가 사라질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되면 별바다로부터 수신한 경고의 메시지도 언젠가 새롭게 태어날 우주의 문명에게 그 위험을 경고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사명도 지켜지지 못한 채 끝나버릴 테니까 말이야. 아마도 루살림은 연구 성과를 넘기는 대가로 달바라기 계획을 이어갈 최소한의 시간만이라도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천리는 훗날 루살림의 달 장막과 너무나도 닮은 거짓된 하늘을 티바트 전체에 씌워두었어. 천리가 왜 티바트를 숨기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으로는 천리 또한 깊은 우주에 존재하는 미지의 위협으로부터 티바트가 관측되지 않게 숨겼을 것이라는 말이 있어. 그렇게 달을 지나 천리는 티바트 세계에 강림했어. 천리는 새로운 법칙을 만들고 본래 티바트 세계를 지배하던 고대용들의 질서를 자신이 만든 질서로 바꾸려고 했어. 그렇게 천리는 나베리우스, 로노바, 이스타로트, 아스모데이라는 네 그림자를 만들었고 7 용왕과 고대 용족들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어. 이 전쟁이 바로 창세의 전쟁이야. 창세의 전쟁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어졌어. 고대의 용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세계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7 용왕들과 고대의 용들은 패배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7 원소의 대권도 천리의 손에 넘어갔어. 이후 천리는 그 힘을 이용해 빛의 세계였던 티바트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로 바꾸고 자신의 규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세웠어. 이때 니벨룽겐이 남겼던 달의 세 자매들은 천리를 적대하지는 않았어. 세 자매만의 힘으로는 언젠가 찾아올 깊은 우주의 재앙으로부터 티바트를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 게다가 천리 역시 7획의 파괴자를 적대하는 존재였어. 그래서 세 자매는 천리가 가져온 새로운 질서가 이 세계의 안전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렇게 천리와 달의 세 자매는 협정을 맺게 되는데 달의 세 자매가 세계의 순환을 유지하고 천리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는 한 천리 역시 세계의 달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협정이었어. 시간이 흐른 뒤 깊은 우주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세계를 구하기 위해 별바다로 떠난 니벨룽겐이 마침내 티바트로 돌아왔어. 그런데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야. 자신이 이끌던 고대 용 문명은 패배했고 용왕들의 대권은 천리의 손에 들어간 뒤였는데다가 세계 전체가 그 천리의 새로운 질서 아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아마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을 거야. 아무튼 니벨룽겐은 별바다를 여행하는 동안 새로운 힘을 찾아냈어. 그런데 그 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연이었어. 세계를 오염시키고 생명의 정신까지 무너뜨리는 그 심연의 힘과 함께 돌아온 니벨룽겐을 중심으로 아펩을 비롯한 살아남은 용왕들과 용족이 다시 결집했고 천리에게 빼앗겼던 세계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어. 이 전쟁이 바로 불바다 전쟁이야. 달의 세 자매 역시 선택을 강요받았어. 니벨룽겐은 자신을 창조했고 세계의 달을 하늘에 올린 존재였어. 그러니 일부는 당연히 니벨룽겐의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자매는 니벨룽겐이 가져온 심연의 힘을 보고 자칫 티바트 전체가 완전히 멸망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어. 자신들이 창조될 때 설계된 명령이 이 세계의 운행이었잖아?
그러니까 세 달의 자매에겐 이 세상의 존속이 최우선이었다 보니까 아무리 자신들의 창조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파괴하는 건 동의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니벨룽긴 입장에선 이게 환장한 노릇이지. 물론 심연의 힘이 위험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만 일단 자기 집에 강도가 들었잖아.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심연이라는 총을 들고 왔는데 자기가 설치하고 갔던 방범 AI가 총 쏘면 집이 망가진다니까요. 주인님이 집을 안전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총을 쏘면 안 된다고요, 주인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니벨룽긴 입장에서는 이 코딩 뭉치들 답답해 미치겠네. 일단 내 편을 들라고 이런 거지. 아무튼 달의 세 자매는 어느 쪽에 설지 쉽게 결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니벨룽게는 그 망설임을 자신에 대한 불충으로 받아들였어. 니벨룽게는 세 자매를 가두고 그들이 다스리던 세 개의 달을 빼앗은 뒤 한때 생명과 계절을 유지하던 달들을 천리를 공격하기 위한 거대한 우주병기로 개조하기 시작했어. 이전에 천리는 달의 세 자매와 평화협정을 맺고 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 달들이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구체적인 내부 사정을 모르는 천리 입장에서는 세 개의 달이 협정을 깨고 니벨룽겐의 편에 서서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결국 천리는 반격을 시작했어. 세 개의 달 중 영원달과 무지개 달은 산산조각 났고 마지막으로 남은 서리달은 거짓된 하늘 바깥으로 추방했어. 지금 서리달의 뒷면에 남아있는 거대한 군사기지는 니벨룽긴이 천리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불바다 전쟁의 흔적이야. 이렇게 달들이 파괴되고 티바트의 몇몇 지형을 바꿔버릴 정도로 격렬했던 불바다 전쟁은 결국 니벨룽겐과 고대용들의 패배로 끝났어. 자, 티바트 고대사는 이쯤에서 접어두고 다시 달바라기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서리달로 돌아가 보자. 불바다 전쟁이 고대용들의 패배로 끝나면서 연구자들은 사라지고 거대한 연구소와 군사기지는 폐허가 되었어. 달바라기 계획 역시 완성되지 못한 채로 중단되고 말았지. 하지만 모두가 사라진 뒤에도 일부 시설은 여전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 달의 뒷면의 병기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주인과 이미 끝나버린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달에 찾아오는 침입자를 공격했고 연구소와 생명유지시설도 자신들의 주인이 남긴 마지막 명령을 반복하고 있었어. 그렇게 모두가 사라진 달에서 아직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던 것은 남겨진 기계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 고대용의 문명이 무너진 뒤 달바라기 계획을 이어갈 마지막 존재는 닌키기아 뿐이었어. 닌키기아는 루살림의 딸로 길러진 인공 생명체이자 달바라기 계획의 마지막 계승자였어. 하지만 닌키기아 역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어. 자신이 언젠가 사라지게 된다면 달바라기 계획도 마지막 계승자인 자신과 함께 사라져버릴 수 있었어. 그래서 닌키기아는 자신의 생명이 다한 뒤에도 달바라기의 사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형태로 태어나 순환될 수 있는 계승구조를 남기기로 했어. 예전에 루살림이 계획했던 그 불멸의 생명 기억나? 누르가 이 방법이라면 달바라기 계획의 의지와 기억을 영원히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던 그 계획 말이야. 루살림의 기록을 보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닌키기아에게 달바라기 계획 중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고 달의 여신이 내려준 달 근원의 힘이 있으니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이 있어. 그리고 자신이 아마도 천리인 것으로 보이는 공포의 지배자에게 귀중한 연구 성과를 바쳤으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글을 남긴 걸 보면 아마 루살림은 용들의 법으로 심판대에 올랐거나 더 이상 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여.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믿을 수 있었던 닌키기아에게 이 기록을 남겨서 자신의 의지를 이어가 줬으면 했던 것 같아. 닌키기아는 루살림과 선대 연구자들이 남긴 그 계획을 이어받아 마침내 루살림이 구상한 불멸의 생명을 완성했어. 서리달의 심장부에는 달의 새 여신이 연구자들에게 내려준 생명 창조의 힘과 별 하늘을 탐구했던 달바라기들이 남긴 정보가 거대한 바다처럼 모여 있었어. 그 바다에서 생명 창조의 힘이 일어나면 검은 원령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돼. 달의 심장부에 도착한 우리에게 닌키기아의 환영이 너희 이름이 이브니벨룡과 같은 전대 달바라기들의 이름인지 물어본 것을 보면 새로 태어난 원령들은 선대 달바라기들의 이름이나 기억까지 어떤 형태로든 이어받는 것 같아. 하지만 의식 깊은 곳에는 하나의 사명이 새겨져 있어. 과거 달바라기들이 별바다에서 수신한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 메시지를 다시 깊은 우주로 보내는 것. 그렇게 탄생한 검은 원령들은 자신의 사명이 선명해질 때까지 달 곳곳에 남겨진 기록과 정보를 흡수해 때로는 서로를 삼키고 융합하면서 앞서 태어난 원령들이 모았던 기억까지 이어받아. 그렇게 수많은 정보를 모으면서 검은 원령들은 선대 달바라기들이 걸었던 길을 다시 걷게 돼. 이 과정에서 마침내 달바라기 계획의 모든 내용과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최후엔 자기 자신을 열쇠 삼아 이브니 벨룡의 눈에 달바라기 모드를 열고 오래전에 수신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주로 전송하는 거야. 이렇게 사명을 완수한 검은 원령은 자신의 형태와 기억을 다시 달의 생명 속으로 돌려보내고 훗날 그 힘에서 또 다른 검은 원령이 태어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순환 구조를 만들면 달바라기 계획에 참여하던 존재들이 모두 사라지더라도 새로운 생명들이 스스로 사명을 계승해 영원히 별바다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 이것이 바로 닌키기아의 생명 게임이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에게도 익숙할지도 모르는 한 검은 원령의 이야기를 소개해줄게. 그렇게 몇 번의 순환이 반복된 뒤였을까? 달의 생명 속에서 아주 작고 검은 원령 하나가 태어났어. 몸은 허약했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어. 하지만 어느 착한 달의 신이 이 작은 원령을 발견해 지상으로 데려와줬어. 작은 원령은 그곳에서 동족들과 융합하며 조금씩 힘과 기억을 모았고 마침내 자신의 의식을 갖게 되었어. 하지만 서로를 삼키고 융합하는 검은 원령들의 모습이 착한 달의 신에게는 조금 걱정스러웠던 걸까? 달의 신은 작은 원령을 자신의 안전한 정원으로 데려갔어. 그리고 작은 원령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자신의 모습까지 빌려주었어. 하지만 검은 원령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이 정원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에 떠있는 달에 있다는 걸. 그렇게 검은 원령은 다시 달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 둘을 만나게 돼. 금빛 머리의 여행자, 그리고 그 옆을 날아다니는 작은 흰색 정령이었지. 검은 원령은 이 동행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주선은 출발해버린 뒤였어. 작은 흰색 정령은 그때부터 검은 원령을 수땡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간식이라는 알 수 없는 개념을 자신과 수땡이가 8대2로 나누자는 일방적인 협상까지 시도했어. 아무튼 그렇게 셋은 서리달에 도착했어. 수땡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선조들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어. 최초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에서 별바다의 소리를 듣고 별바다를 향해 말하던 거대한 탑을 지나 달빛 넝쿨에 의해 멈춰버린 터빈을 다시 돌렸어. 그렇게 달의 높은 곳까지 올라간 수땡이 일행은 자신을 지상으로 데려와줬던 착한 달의 신과 다시 만났어. 그들은 달의 신과 함께 거대 원령의 부부싸움과 같은 충돌에 휘말릴 뻔했지만 어찌저찌 문제를 해결했어. 수땡이는 거대 원령에게서도 더 많은 기억과 정보를 얻으려고 했어. 그때 착한 달의 신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 수땡이의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작은 모자를 씌워줬어. 그곳에서 수땡이는 오래전 함께 별바다로 나아갔던 우기엔과 마게스게티의 진실도 알게 되었어. 이제 일행은 서리달의 어두운 뒷면으로 향했어. 그곳은 어떤 존재와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던 거대한 군사기지와 우주병기가 남아있는 곳이었어. 방어병기들은 주인을 잃었지만 아직도 오래된 명령을 따르며 일행을 공격했고 수땡이 일행은 수많은 장애물들을 지나 마침내 달의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어. 하지만 수땡이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 착한 달의 신이 검은 원령인 수땡이의 몸으로는 달의 중심부에 가득 찬 힘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소멸해버릴 수 있다고 했거든. 이번에도 금빛머리의 여행자와 착한 달의 신은 기꺼이 수땡이를 대신해 위험한 곳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달의 심장부에서 수땡이의 사명을 완성시킬 마지막 조각을 가져왔지. 다시 별하늘의 소리를 듣는 탑으로 돌아왔을 때 수땡이는 자신의 사명을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 아주 오래전 깊은 별바다에서 날아온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다시 어둡고 깊은 우주를 향해 보내는 것. 그것이 자신이 태어난 이유였어. 하지만 깊은 별바다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면 친절한 사람만 그 편지를 발견한 것은 아니야. 어쩌면 달바라기들이 두려워했던 어둡고 위험한 존재가 이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 세상의 위치를 알아낼 수도 있었어. 수땡이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자신의 사명감 때문에 친구들과 이 세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려고 했지. 그때 착한 달의 신이 말했어. 수땡이의 편지를 달의 힘으로 감싸 못된 괴물의 눈에 발견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수땡이는 다시 힘이 났어. 드디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깊은 별 바다로 편지를 띄워보내기 전 문득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일행들을 돌아봤어. 수땡이 자신은 사명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잖아? 하지만 왜 이들은 여기까지 온 걸까? 위험한 달까지 따라오고 고장난 시설을 함께 고치고 자신이 갈 수 없는 위험한 곳에 대신 들어가면서까지 왜 자신을 도와준 걸까? 수땡이는 궁금해서 물었어.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야? 그러자 착한 달의 신이 그렇게 말했어. 우린 친구잖아. 이제 수땡이는 혼자 남겨진 고대 용들의 마지막 장치가 아니었어. 자신의 사명으로 태어났지만 그 사명을 함께 완수해줄 친구들을 만난 하나의 생명이었지.
수땡이는 깊은 우주를 향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편지를 띄워보냈어. 착한 달의 신은 그 편지를 달의 힘으로 감싸 보호했고 그 메시지는 달을 떠나 깊고 어두운 별바다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어. 모든 임무를 마친 수땡이는 착한 달의 신이 자신에게 씌워주었던 작은 모자만을 남긴 채 다시 달의 거대한 생명순환 속으로 돌아갔어. 일행이 모두 떠나고 별바다의 소리를 듣는 탑에는 다시 조용한 정적만이 남았어. 하지만 잠시 뒤 아무도 없는 시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 아마도 달바라기 계획에서 이전에 별바다로 보냈던 메시지에 대한 아주 오래된 회신이었지. 목소리의 주인은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하던 두 명의 여행자였어. 어쩌면 금빛 머리의 여행자가 오늘 수땡이의 달바라기 계획에 동행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아주 오래전 달바라기들이 별바다로 보낸 메시지가 두 여행자들을 티바트로 이끌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 세계에 도착한 여행자가 달바라기 계획을 완성하는 중요한 퍼즐이 되었으니까 말이야.